일본에서는 웬만하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일본에서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람 사이에 그 선을 그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좋은 형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의 노인들 상당수가 꽤 여러 명이 거기에서 고립됐는데 행정기관한테 도움 청하는 것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안 청하고 굶어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 메이와쿠를 안 주는 것이 일본의 큰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메이와쿠를 주는 걸 싫어하느냐?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선을 긋고 한국인은 선을 넘는다 라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 본 거는 그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그분 책 제목이 바로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책 진짜 추천합니다. 이 책 뭐 혹시 한번 나오나요? 표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뭐 1월 한 푼 받은 건 없는데 책 너무 좋은 책이어서요.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선을 그어서 절대로 안 넘고 한국인들은 사람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선이 있기는 한데 수시로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오지랖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오지랖이라고 부르는데 그 뭐 대표적인 오지랖이 우리 항상 하거든. 명절 때 모였을 때 너는 언제 결혼하냐, 어떻게 취직은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 사이에 그런 것들을 이제 넘나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도 안 넘는 거를 미덕으로 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절대로 사람 사이에 그런 간격들을 안 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럼 더 훌륭한 거냐, 일본 문화가. 우리는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살기 피곤하고. 이게 사실 어떤 문화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오지랖 문화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 오지랖 문화의 장점은 사람 사이에 어떤 필요할 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도와주는. 즉 예를 들어서 거리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보통 항상 그게 미담 기사로 올라오죠. 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차를 밀어 들어 올려가지고 뭐 사람을 구했다랄지, 아니면 사람이 뭐 떨어졌는데 사람을 취한 사람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을 구한다랄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사실은 일반적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가서 어떻게 됐는데 도와주는데 일본에서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람 사이에 그 선을 그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사람 사이에 선을 안 넘는 거를, 그 선을 넘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건, 그 사람한테 사실은 심지어는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를 끼친다고. 이 일본에서는 뭐 보통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일본 책이나 뭐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 항상 누가 하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는 게 폐를 안 끼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폐를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가서 이제 폐를 안 끼치는 게 일본 사람들의 거의 인생 목표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놀고 식당에서 이렇게 뛰고 뭐 이런 것들은 일본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일본은 유모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지하철을 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처럼 오지랖 때문에 피곤할 일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민폐를 안 끼치는 거, 이걸 제가 지금 경험한 게 있는데, 여행하다가요. 이건 일본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다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훈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오지마을 비슷한데 되게 높은 계곡 마을인데, 여러분 혹시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되게 좋아하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워낙에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도 되게 훌륭하거든요. 거기 뭐 이제 바람의 계곡이 정말 멋진 계곡에 나우시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제 막 그 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환경을 보호하고 막 이런 얘기인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훈자입니다. 가면은 정말 그림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하여튼 그런 훈자의 오지마을, 그래서 파키스탄의 오지마을 훈자에 전 세계 이제 여행자들이 몰려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가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가고 뭐 서양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런 오지마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오지마을, 특히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아닌데, 물론 선진국도 뭐 그런 데가 있지만 오지마을에서는 여행자들이 모여서 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들을 거기서는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요. 하지만 뭐 불법이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약을 하는 거는 그 당국들이 그렇게 검열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훈자도 여행자들이 모여서 다른 나라에 오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을 하는 곳으로 좀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혼자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옆방에 일본 친구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일본에 약간 히피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하면서 보니까 그 냄새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뭔가 하시시 비슷한 것도 하고 그 동네 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약을 하면서 너무 떠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용기를 내서 또 우리는 선을 넘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서 방문을 두드리고 제가 야 이거 너희들 노는 건 좋은데 좀 밤도 늦었고 좀 시끄럽다. 좀만 조용히 해달라. 그랬더니 애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스미마센을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다행이다. 애들이 얘가 바르구나 싶어 가지고 자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나? 한 20분 지났나? 그래서 제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니 얘들이 화가 나서 이제 들어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얘 문을 열었더니 그 옆방에 있던 친구가 자기들에게서 되게 지금도 이렇게 놀고는 있는데 되게 조심조심해서 놀고 있다. 혹시나 시끄럽진 않느냐 확인차 온 거예요. 정말 조용해서 아무것도 안 들렸거든요. 야, 그래서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얘들은 여행지 와서 모여서 약을 해도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약을 하는구나. 하여튼 되게 그런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문화가 왜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여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굉장히 두꺼운 문화적, 그러니까 굉장히 강고한 문화적 전통이더라고요. 이거를 메이와쿠라고, 메이와쿠라는 말은 민폐, 성가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메이와쿠 문화는 메이와쿠를 다른 사람들한테 안 주는 게 메이와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휴지 같은 것도 절대 안 버리죠. 이거는 딴 친구가 본 건데 일본의 그 펑크족, 일본에도 펑크족 되게 많거든요. 펑크족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하고 쇠사슬 같은 거 묶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펑크족이 담배를 딱 멋있게 피우다가 담배를 이렇게 잘 휴대용 잿더리에다 잘 끄드립니다. 절대로 담배째를 함부로 털거나 이런 적이 없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 메이와쿠를 안 주는 것이 일본의 큰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좋은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좋은 형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아마 뉴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에서 일본의 노인들 상당수가 꽤 여러 명이 거기에서 고립됐는데 국가, 즉 행정기관한테 도움 청하는 것이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안 청하고 굶어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이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모차를 타고 전철을 타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국가한테 행정기관한테 뭐를 받는 거, 자기가 그런 복지 차원에서 뭐를 받는 것도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굶다가 굶어 죽은 노인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는 엄청나게 강해서 일본 사람들 딱 하나 선을 그어놓는 거 절대 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저처럼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메이와쿠를 주는 걸 싫어하느냐? 그냥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났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폐해를 끼치는 거를 그냥 싫어하게 타고났냐? 여기에는 또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은 일본식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입니다. 은행 은자. 일본에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한테 받는 그런 은혜, 즉 부모한테도 은혜를 받죠. 그다음에 이 온 중에 최고의 온은 천황한테 받는 온입니다. 천황한테 받는 온은 은혜는 임금의 은혜, 즉 우리도 전통시대 때 그랬는데 이 임금한테 받는 은혜와 부모님한테 받는 은혜는 엄청나서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게 동아시아의 이제 기본적인 문화적 배경인데 일본은 특히 그 천황한테 받은 온은 부모한테 받은 온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그렇게 덴노 히데키 반자이 하면서 꼬라박는 게 사실은 그런 온 개념 굉장히 큽니다. 이 온은 갚아야 되는데요. 이 온은 천황에만 갚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한테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잇는 겁니다. 우리도 결초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풀 묶어가지고서는 갚는다 그러는데 일본은 다른 사람한테 온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 온에 대한 개념은 그 루스 베네트라는 그 미국에 있는 문화인류학자가 쓴 진짜 그 일본 사체, 일본 문화에 대한 책 중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 국화와카리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화와카리라는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온의 개념은 그래서 이 온은 마치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데 미국의 학자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당연히 서양에도 은혜, 부모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그러고 뭐 친구한테 뭐 도움을 받으면 또 갚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일본의 온은 마치 서양 사람들이 돈을 꾸는 것처럼 돈을 빌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절대적이고 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을 받는다는 것, 즉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 것 중에 일본 사람들은 누가 거리에서 뭐 넘어지거나 이래도 같이 이렇게 가서 부축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거 되게 꺼려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한테 온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꿔주는 거랑 같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함부로 도와주는 것, 선을 넘어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것은 남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폐를 안 끼치는 거가 완전히 몸에 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와코의 문화 배경에는 온이라는 엄청난 그런 문화적 배경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뒤로 비판이 많아요. 재미있는 거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국화와 칼도 여기 이제 뭐가 나오겠죠? 국화와 칼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화와 칼이 나온 거는 1946년입니다. 이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였는데,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거는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한 거는 일본이랑 전쟁을 해보니까 일본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서양 사람들이 가미가제로 해서 이 천황 만세를 부르면서 자산폭탄, 자살 테러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한테 이기더라도 일본을 어떻게 항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가장 미국에서 유명하고 굉장히 잘 나갔던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한테 일본 문화를 좀 설명해달라고,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맡겼을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물론 미국의 승리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될 무렵이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일본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적대국이니까.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에 대한 자료들만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그 책이 그전까지 일본에 대해서 나왔던 어떤 책보다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팔립니다. 당연히 1946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한계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온도 그 뒤로 비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이 뭐 그렇게 꼭 채무 관계처럼 돈을 빌린 것처럼 꼭 갚아야 되느냐, 반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봐도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루스 베네딕트의 이 책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도 읽어보시면 일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일본을 여행하는데 대단히 즐거운 그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지금 얘기 잘 들으셨나요? 역사 얘기, 문화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여행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일본사 다음에는 여행하는 중국사, 그리고 여행하는 한국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